자,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되기 전날인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비트코이너 중에 비트코이너이신데 올해 한 해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장을 딱 돌아보셨을 때 총평을 하자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쁜 한 해였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무엇보다도 원래 이 비트코인 처음에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다 20, 30대? 아니죠. 그보다 더 연령대가 어린 한 10대, 20대의 거의 놀이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국내 거래소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 시니어 투자자들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를 차지한다고 하는 걸 보면 비트코인이 훨씬 더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자산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게 더 기분이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보면 옛날에만 해도 제 나이 때 친구들이 코인이 이렇네 저렇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계좌를 뚫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정말 비트코인에게는 바쁜 한 해이기도 하면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코인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전에는 저게 뭐야 싶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정말 투자처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올해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키워드는 일단은 ETF가 먼저 떠오르네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그럴 거고요. 이제 ETF 승인이 정말 될 거냐라는 의심이 진짜 2023년 중반까지만 해도 엄청 팽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급물살을 타더니 2024년에 실제로 승인이 돼버리고 또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많은 자금이 쏟아져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이례적으로 이제 반감기가 아직 지나기 전인데 가격이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 제도권 편입이 그만큼 중요했구나라는 거를 모두가 알게 되는 그런 이벤트였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마운트곡스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도 비트코인 가격 안 좋았을 때 마운트곡스 이제 청산이라기보다는 마운트곡스 물량이 시장에 쏟아 나온다. 그게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7월 달에 가격 막 떨어졌을 때 전고점 대비해서 막 20% 떨어졌을 때 이 마운트곡스 물량이 풀린다, 언제 팔린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막 나왔거든요. 근데 참 10년 동안 매년 울거먹는 그 악재인데도 여전히 나오면 강력한 임팩트를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운트곡스 뭐 한 번 더 유예가 됐죠. 이제 마치 우리나라 가상자산 과세 유예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운트곡스 사태가 또 여기 상환이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는 이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실 이거는 더 중요한 아젠다가 될 것 같은데 올해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7개월 동안 횡보했던 그 7만 불대 가격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이란 말이 있잖아요.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 뭐 지금은 조금 이제 그게 빠져서 주춤한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을 10만 불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린 아주 좋은 요소가 되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ETF 그리고 마운트곡스 보상 물량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마운트곡스 전에 독일 정부의 보유량이 시중에 다 풀려 나왔었거든요. 네. 독일 정부가 풀었던 그런 물량의 가격대가 6만 달러대였는데 이 독일 입장에선 지금 땅을 치고 있지 않나. 속 상하죠 이 정도면. 네. 네.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좀 돼보는데 아무튼간에 ETF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좀 있으면 이제 한 돌이 됩니다. 첫 돌이 되는데 1월 10일 날 승인이 됐었죠. 이게 이제 크립토 산업의 지형을 상당히 많이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백 대표께서 생각했던 만큼의 이 승인 전 기대했던 만큼의 유입이 좀 실제로 있었습니까? 네, 사실 기대 이상이었죠. 음,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는 이미 있었고 게다가 뭐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미 현물 ETF가 승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토론토 증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나게 흥행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인식도 있었어요. 뚜껑을 까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엄청난 흥행을 돌풍을 불러일으켜서 금 ETF의 시가총액을 1년도 안 지났는데 따라잡았고 지금 이제 개수 기준으로는 100만 BTC 이상이 들어와 있고 금액 기준으로는 1,000억 불 이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역대급입니다. 모든 뭐 ETF 통틀어서
이 주식 뭐 아니면은 원자재, 뭐 기타 파생 상품 여러 가지 ETF 다 통틀어서 손에 꼽을 정도의 흥행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전에 급격하게 오른 거였고,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출시하고 싶은 나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투자자들도 많이 바라고 있고, 특히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다 해놓고 있는데 규제만 풀리면 요일당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흥행 보증 수표니까. 미국에서도 저렇게 성공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성공한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아직도 굉장히 팽배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그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ETF들이 출시되길 바라고요. 금 ETF를 뛰어넘었으니까 이제 다음은 뭐냐? 뭐 비트코인 따라잡을 것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뭐 이머징 마켓 대표적인 ETF라든지 아니면 뭐 스파이 QQQ 같은 대표적인 그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들도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디까지 오를 거냐를 이렇게 주식시장의 유명한 ETF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하지는 못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ETF와 현물 BTC를 선택지에 놓고 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만 왜 ETF를 고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BTC를 고를 수 있지도 않을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 그 함부로 이렇게 다가가기 싫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살려면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고 거기 돈을 넣어서 사봐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살면서 해본 적이 없는 어떤 행위이지 않습니까? 잘 이해되지도 않는 무언가에다가 돈을 넣고 투자한다는 게 부담스럽다. 근데 이거를 자산운용사가 보증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자산운용사가 아무튼 상품을 내서 그 가격을 추종해준 덕분에 이제는 뭐 호기심 가는 정도로도 투자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린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허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개인들도 그렇게 옛날처럼 그 색안경을 끼지 않고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된 거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뮤추얼 펀드 같은 곳들이나 이제 레거시 금융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금융이나 뭐 PE, 사모펀드, 헤지펀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규모 공모펀드들이나 아니면은 그 주요 이제 플레이어들을 말하는 건데, 이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준 안에서 정해진 레일 위에서만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거래소는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할 수가 없었는데 간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죠. 뭐 비트코인 채굴주에 투자한다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주식을 산다든지. 근데 이제 ETF가 나오니까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1대1로 추종할 수 있는 상품이 채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생긴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기관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기관들끼리 서로 경쟁이 붙어서 대표적으로 뭐 저기 미국에서 1위 하는 헤지펀드,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기도 비트코인 ETF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고, 펜션 펀드들도 지금 막 가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기관들 간의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게 된 계기가 ETF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ETF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언뜻 떠오르는 것이,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좀 보자면 예전에 이 반월가 운동에서 탄생한 게 비트코인인데 결국에는 다시 레거시 금융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좀 굉장히 어색한 움직임이지 않나. 그쵸.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비트코인한테 좋은 선택이 될까라는 의문도 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기술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뭐 기관, 개인, 어떤 사람의 또는 어떤 단체의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만인에게 쓰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기술이잖아요. 자산 이익이 이전에 먼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인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입증된 거죠. 일단은 뭐 사이버펑크라고 불리우는 이런 반체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거였다면 이렇게까지 가치가 올라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위대한 기술이 될 수 없는데 이제는 제도권이 편입되고 기관들도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쓰는 그런 인류의 삶을 진입시킨 모든 기술들이 다 그냥 만인에게 다 쓰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기관들이 ETF에 투자하면서
기관들의 보유량, 보유 비중, 전체 비트코인 2,100만 개 발행량 중에 이 비중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개인한테 돌아가야만 하는 개인의 자유라든지 뭐 금융 주권이라든지 이런 게 침해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비트코인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 그리고 뭐 내부에서 프로토콜의 어떤 규칙 같은 걸 바꿀 수 있는 주체는 여전히 탈중앙화된 개인입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데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이걸 기관들이 많이 사면 그냥 기관들이 그 프로토콜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대기주 형식의 그런 주체가 돼버려요. 근데 비트코인은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트워크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적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대한 기술이고 탈중앙화된 어떤 이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 기관들이 마음대로 투자해도 사실 상관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의사결정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적인 시세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역사적인 해였잖아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써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10만 8천 달러 선까지 터치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말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라면서 생각보다 10만 선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세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내년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죠. 12월 FOMC에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얘기한 것들이 시장에 많은 우려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적을 거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고 오히려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다 뒤섞이면서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 다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산타 랠리라는 말도 그렇고 연말 랠리라는 말도 그렇고 지금 주식 비트코인 할 거 없이 다 지지부진한 상태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워낙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급격하게 오른 이후로 이번 11월 달 들어서 또 엄청 급격하게 올랐었습니다. 11월 6일 전 가격이 7만 달러예요. 6만 달러입니다. 6만에서 7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달 만에 급격하게 가격이 10만 불을 뚫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격한 상승에 이 정도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고점 대비해서 한 15% 조정받은 거니까요. 이 정도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내년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더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항상 비관할 거리들은 많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은 내년에 대한 낙관보다는 비관을 하기 마련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항상 뭔가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일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새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장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냐, 얼마나 세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자들한테는 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살짝 자산시장에서 발을 빼놓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은 이제 마치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은 뭔가 큰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하듯이 그 움직임이 이제 연초가 되면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이든 연초가 되면 다시 힘차게 랠리를 펼치는 시일이 곧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1월 20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되면 한 번 더 펌핑을 받을 것이다. 그쵸.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10만 달러 돌파했던 것 자체가 트럼프 당선과 함께 그의 공약 중에 있던 이 친크립토 행보들이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정책이라든지 인사들 친크립토적인 정책과 인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게 있고 이것들이 진정성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비트코인을 엄청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당장 취임 첫날부터 하겠다고 한 공약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디지털 자산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취임 첫날 하겠다고 하는 공약들이 다 그리고 엄청 무거운 주제들입니다. 모든은 아니지만 불법 이민자들을 대규모 추방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DEI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 예. 이제 트랜스젠더 남성은 더 이상 여성 스포츠에서 활동할 수 없게 하겠다 등등등. 그리고 이제 미국 내의 환경 문제 때문에 환경 운동가들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석유 시추, 수압타세법을 활용한 석유 시추 발행량 그 생산량 늘려서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코스트 50% 낮추겠다. 이어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런 것들 다 이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 자산이 껴들어갈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어쨌든 트럼프의参谋진들, 내각을 구성한参谋진들이 다 비트코인을 스스로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지지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드라이브는 걸릴 거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냥 과거에는 신시아 러미스 같은 와이오밍주 상원의원도 혼자서 떠들었어요. 혼자서 아니면은 몇 명의 동료 의원들과 법안 발의하고 추진하고 이랬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드라이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전망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위원회라는 걸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백악관 안에다 두고 암호화폐 관련 정책들을 만들고 시행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른 정부들과 차별을 내는 건데, 그 수장이 된 데이비 섹스라는 분이 이 페이팔 CEO 출신, 그리고 이분의 팟캐스트인 올린 팟캐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멤버인데 제가 그거를 매주 들어요. 매주 그 러닝을 하면서 듣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팟캐스트인데 거기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 레인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그동안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서 이분이 이 미국을 진짜로 암호화폐 선진국으로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행정부 이기가 시작돼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기대되는 것은 마찬가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시아 루미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원의 메이드 인 US, 특히 이제 연준의 리저브까지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 비트코인을 모두 메이드 인 USA로 하겠다는 트럼프의 그런 발언과 약속 이런 것들이 사실 실현이 가능한지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영향이 좀 있겠습니까? 메이드 인 USA 하겠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채굴이라는 걸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이 지금 현재 전체 비트코인 채굴 해시레이트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미국 채굴주들, 미국 채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나, 이 채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많은 전기를 쏟아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확률이 늘어날 뿐이죠. 그리고 결국 채굴은 전기값이 싼 곳, 싼 전기를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채굴자가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미국이 전기료가 싸고 엄청 좋은 환경에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값싼 전기를 싸게 오랫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들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엘살바도르는 화산이 그 국토의 좁은 국토이긴 하지만 20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이 화산 지열을 활용한 비트코인 그 전기 생산, 그리고 그걸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을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이제 이 남아도는 화산 지대를 그 외국에 있는 채굴 기업들에게 임대를 주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엘살바도르에서 발생하는 채굴 해시레이트가 언젠가는 미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중국이랑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이 미국의 다음으로 해시레이트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전기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전기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막 화석 그 연료로 공기 오염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막 전기를 생산하니까 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안과 대체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이 모두 차지하겠다. 미국이 남은 비트코인 100만여 개를 모두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사실 좀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으로 많은 기업들과 많은 자본이 리쇼어링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비트코인 산업을 육성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리쇼어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사업을 육성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기값이 싼 이 지열로 전기를 만드는 곳을 이기기는 사실 쉽지 않겠죠. 네. 현실적으로. 리쇼어링 말씀을 해주시면서 비트코인 전략을 갖고 가는 회사들이 레거시 회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MSTR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야 했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사면서 올해 YTD가 300%를 넘겨내는 기염을 토해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코인을 우리는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인 투자 전략 MSTR이 계속해서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되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MSTR이 언젠가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쉽게 그렇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고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모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일단 저는 이 전략 자체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STR은 그동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비트코인 전략을 취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이 회사는 펀드로 봐야 돼요.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IT 기업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활용한 어떤 그 투자를 하는 그런 전문 투자사 아니면 뭐 펀드 이렇게 불러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취하는 전략은 아주 간단한데 바로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전략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위험 차익 거래를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맥스 셀러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가격이 상승해온 자산입니다. 지난 15년으로 확대하면 120%씩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연수익률을 일으켜주는 그런 자산에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게 이 마이클 세일러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이클 세일러 전략이 최근에는 이제 보통주를 좀 늘려서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평가를 좀 받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마이클 세일러의 MSTR 전략을 사실은 일본에 있는 기업들도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 업체까지 따라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뭐 라이엇이라든지 헛8 그리고 클린스파크 이런 채굴 업체들마저 채굴을 하다 말고 채굴을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하겠다. 사고 있죠. 네. 이렇게 하는 업체들에 대한 투자 전략 좋은 선택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방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말씀은 이제 그냥 캐리 트레이드 스마트한 전략이다. 그래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쉽게 망할 수 없다고 본다. 이렇게 결론 내겠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채굴주 투자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채굴 기업들이 굉장히 이 면도날처럼 얇은 마진율을 유지하면서 이 뼈를 깎는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만큼 이 전기비와 비트코인으로 일으키는 매출의 이 마진폭이라는 게 정말 그 면도날처럼 얇은데 거기에서 살아남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로서 이 채굴 기업들을 좋게 봅니다. 물론 게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뭐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긴 하지만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플러스 비트코인을 또 사는 전략까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더불어서 이 채굴 주식들의 주가가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저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니까 일반적인 개인들은 조금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같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우상향을 믿고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수익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굴주들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들에게는 조금 더 호재가 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럴지 2025년 내년 비트코인 전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냥 전망이 아니라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싶어요. 희망적인 이야기, 또 절망적인 이야기 좀 나눠서 살펴볼까요? 지금 안 그래도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극단으로 갈려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S&P 500 지수가 또 신고점 연달아 상승하면서 2배 이상 오를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고, 아니다 이제부터 침체기에 들어갔다, 네, 올해까지가 딱 마지막이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완전히 반반으로 갈립니다. 비트코인은 이거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연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항상 단연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그게 바로 이제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이제 비트코인은 좀 세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먼저 드리자면, 뭐 거시경제 상황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든 올리든, 비트코인은 어쨌든 단연주기 사이클을 3번 이상 반복시키는 걸 보여줬고, 이번이 4번째인데, 그래서 4번째도 똑같이 연말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연준은 양적 완화를 이제 하려고 하면서, 양적 축소 끝내고 양적 완화하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심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조금 천천히 가져갈 겁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해외에서 문제가 커진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또 8월 5일 같은 캐리트레이 청산이 난다. 아니면은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너무 깊게 빠져서 경기 침체로 빠져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들이 발생하면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비트코인에서도 돈이 빠져나갈 수 있죠. 단기적인 하락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반된 시나리오가 다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하는 게 어렵고, 항상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제 결론을 내자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트코인 같이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신흥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이 항상 가장 수익률을 많이 벌어다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양극단으로 갈려 있지만 이런 일은 매해 있어 왔습니다. 매해 말마다 내년 경기는 좋을 거야, 내년 잘 될 거야라고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좋은 시각, 나쁜 시각 다 항상 상반된 것들이 존재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든 비트코인 가격이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한은 계속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은 틀릴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관적인 시각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자. 그러면은 보상이 따라온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에 최근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도 마련한 것이고요. 이제라도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고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일단은 가격이 그냥 많이 오르는 것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요. 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제로서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저희가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도 올리기 힘든 상황이에요. 부동산, 주식, 아니면 어떤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도 다 지금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내 월급 상승률 이런 것들로 상쇄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투자처가 필요한 건데, 비트코인은 자기가 그거의 어떤 좋은 수단이라는 거, 좋은 옵션이라는 거를 지난 15년의 역사 동안 계속해서 증명해냈거든요. 그러므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비트코인을 사야 이제 공부도 하고 믿음도 생기고 그만큼 더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나가면 비트코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빨리 조금이라도 사보고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비트맥시의 마음이 상당히 잘 느껴졌던 네. 그런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매시파이의 백훈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